내년이 우리 집 가보를 훔쳐 달아나려 했구나. 문중 어르신들 앞에 죄인처럼 무릎 꿇린 21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천한 도둑년을 어찌 가문에 두랴? 어르신들은 혀를 찼죠. 그때였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갑자기 등장한 꼬마의 한마디에 다들 얼어붙었죠. 허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어째서 고개를 떨궜는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서천 한산 고을에 이른 아침 소야는 억센 태모씨를 앞니로 질근질근 씹으며 째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한산은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덕에 모시풀이 자라기에 으뜸인 땅이었고 여인들이 껍질을 벗겨내고 침을 발라가며 쪼개야만 비로소 윤기 흐르는 고운 세모씨가 탄생했지요. 남편을 여인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터라 소야의 어깨 위에는 온 집안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고 억센 섬유를 끊어내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끝은 쩍쩍 갈라져 상처가 쓰라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크흠 하는 탁한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 해평댁이 집신을 질질 끌며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거칠게 열고 옹기 쌀독 뚜껑을 덜컥 열어 젖힌 해평댁은 바닥을 드러낸 쌀독 안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지요. 빵 안에 홀로 남은 소야는 쓰라린 손끝에 통증을 묵묵히 참아내며 낡은 무명천을 찢어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이내 배틀 앞에 앉아 촥촥 소리를 내며 시시를 감은 북을 쉴 새 없이 좌우로 던지기 시작했지요. 고단한 숨결 속에서도 배틀 바디가 철컥철컥 부딪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8살 난 시누이 아진이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붉은 개미떼가 줄지어 높은 돛돌 위로 이동하는 방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물들이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며칠 내에 큰 비가 쏟아질 것이라 짐작한 아지는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죽죽 선을 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한참 동안 배틀을 돌리다 뻐근한 목을 쓸어내리던 소야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이리저리 살피고는 조심스레 품속에서 낡고 작은 백모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가락으로 주머니 표면을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주머니 안에서 가느다란 달그락 소리가 낮게 울렸고 소야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무거운 숨을 길게 내쉬며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그 무렵 돌담 너머에서는 해평댁이 이웃 양반댁 마님과 마주 서서 가문의 위신을 자랑스레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대대로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이니 어찌 천한 것들과 격을 같이 하겠소. 목에 핏대를 세운 해평댁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한적한 골목을 울렸지요.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이 되자 소야는 정성껏 짠 세모씨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하여 단골 객주에게 물건을 넘겼습니다. 전국 상인들이 모여 흥정하고 객주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터의 부산스러움 속에서 몇 푼의 쌈짓돈을 받아 쥔 소야는 행여나 잃어버릴세라 치마폭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지요. 해질녘 살인문을 삐걱 밀고 들어서는 소야를 마중 나온 아지는 올케의 보찜끈이 미세하게 닳아 실오라기가 툭툭 끊어져 있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영특한 아지는 보찜끈이 가녀린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던 붉은 자국을 보며 올케가 온종일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옮겼는지 짐작하고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안쓰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지요. 마루에 걸터 앉아 탁탁 곰방대를 두드리던 해평댁은 소야가 들어서자마자 쯧쯧 혀를 차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해가 저문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느냐. 당장 부엌으로 가서 저녁상부터 차려오지 못할까.
서리빨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소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부엌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불기도 없는 어둑한 부엌에 들어선 소야는 지친 손을 녹일 새도 없이 낡은 도마에 물을 올려놓고 서걱서걱 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나른 탓에 온몸에 피로가 몰려와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쥐고 있던 무쇠 칼을 돌바닥으로 쨍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사위가 어두워지고 산짐승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올 즈음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아진이 깊이 잠든 틈을 타 소야는 살며시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숨 죽여 발소리를 죽이며 차가운 방으로 돌아온 소야는 마른 심지에 조심스레 불을 붙였고 일렁이는 촛불 아래서 다시 밤새 배틀을 짤 준비를 했지요. 그때 밖에서 매서운 돌풍이 쌩쌩 불어닥치며 헐거운 방문이 쾅 소리를 내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소야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부여잡으며 겹겹이 껴입은 저고리 품속 간직해둔 주머니를 손 하얘지도록 꽉 움켜쥐었지요. 거센 바람결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소야가 움켜쥔 백모시 주머니가 가쁘게 몰아쉬는 숨결을 따라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쾅쾅거리던 바람이 잦아들자 소야는 핏기 없는 손끝을 간신히 진정시켰고 새벽동이 터 오를 때까지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쉬지 않고 배틀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아침 햇살이 충청도 서천 한산마을 어느 양반가 마당을 비출 무렵 시어머니 해평댁은 매서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더니 안방 깊숙한 벽장 문을 삐걱 소리가 나게 열어젖혔지요. 옛 양반가에서는 귀한 가보를 도둑이나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안방 가장 안쪽 은밀한 벽장 속에 이중 삼중으로 숨겨두는 엄격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해평댁 역시 물려받은 무거운 오동나무 함을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고는 비단 소매 끝으로 해묵은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냈습니다. 같은 시각 마당에서는 어린 시누이 아진이 흙바닥을 나뭇가지로 긁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굳게 닫힌 안방 문틈 사이로 쌕쌕거리는 해평댁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방 안의 해평댁은 오동나무 함의 차가운 쇳대를 열기 전 놋그릇의 맑은 정화수에 손을 씻어내고 동정을 여미며 일관을 정제했지요. 이 청옥상가락지는 우리 가문의 뼈대이자 맏며느리의 굳건한 상징이거늘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천것에게는 절대 내어줄 수 없지. 그녀의 주름진 입술이 바르르 떨리며 섬뜩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만치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에 젖은 무명천을 힘겹게 비틀어 짜던 소야는 안방 쪽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직감하고 툭 소리가 나게 빨랫감을 내려놓으며 동작을 멈추었지요. 그 순간 철컥 소리와 함께 오동나무 함의 무거운 뚜껑이 열렸고 붉은 비단 깔개 위를 내려다보던 해평댁의 두 눈동자가 기형적으로 커졌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어야 할 청옥상가락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텅 빈 바닥을 마주한 그녀는 목에 푸른 핏대가 부풀어 오르며 찢어지는 비명을 꽥 질렀습니다. 마당에서 그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들은 아지는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나뭇가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쾅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열리더니 머리채가 산발이 된 해평댁이 마당으로 뛰쳐나와 소야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이 끔찍한 도적년, 감히 내 방에 숨어들어 가문의 보물을 훔쳐가다니 당장 내놓지 못할까. 해평댁은 당장이라도 소야를 몰아붙일 듯 맹렬하게 다가가며 시퍼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흙담 너머에서 소란이 일자 집단을 나르던 이웃집 머슴이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리며
양반댁 마당에 참상을 훔쳐보기 시작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시부모에게 불순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등 7가지 큰 잘못을 저지른 아내를 쫓아낼 수 있다는 칠거지약이라는 엄격한 사회 관습이 있었는데 해평댁은 바로 그 절도의 중죄를 들먹이며 당장 가문에서 축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도둑으로 몰린 소야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친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다급해진 그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해평댁의 치맛자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지만 매정하게 밀쳐내는 바람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분노로 헐떡이던 해평댁은 마당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늙은 노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장 건넌 마을의 문중 어르신들을 모셔오라고 쩌렁쩌렁한 고함을 쳤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을 불러 며느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기어이 내쫓겠다는 무서운 결단이었지요. 매서운 호통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 뒤 흙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소야의 곁으로 아진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은 아진은 소야의 낡은 치맛자락에 묻은 거친 흙먼지를 말없이 툭툭 털어주었지요. 심부름을 떠나는 노비의 젠걸음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엎드려 우는 소야의 머리 위로는 짙은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이웃집 담장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간 탓인지 그 시각 해평댁의 저택에서 조금 떨어진 서천마을 어귀의 낡은 공동 우물가에는 동네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은밀하게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찰박거리며 존박으로 물을 깃거나 거친 돌판 위에서 무청을 씻던 안악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쉿쉿거리는 소리로 귓속말을 주고받았는데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 소야가 시어머니의 귀한 폐물을 훔쳐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벌써 담장을 넘어온 탓이었습니다. 한 안악이 젖은 바가지를 바닥에 툭 던지며 혀를 끌끌 차자 다른 이들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찌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그런 망측한 도둑질이 벌어질 수 있냐며 호들갑을 떨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노비의 다급한 전가를 받은 문중 어르신들이 굳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둘러 해평댁의 거대한 소슬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에헴하고 목청을 가다듬는 묵직한 헛기침 소리가 안마당의 공기를 찢어밟기듯 가르자 하인들은 마당 구석에 바짝 엎드려 벌벌 떨었고 하얀 도포 자락을 블럭이며 걸음을 옮긴 어르신들은 차례대로 사랑채 대청마루에 올라 엄숙하게 자리를 잡았지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일가 친척의 어른들이 모여 문중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내려진 결정은 관아의 사또가 내리는 판결만큼이나 무서운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문장 어른이 긴 곰방대를 화로에 탁탁 털며 매서운 눈으로 안마당을 내려다보자 거친 숨을 내몰아쉬던 해평댁이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대청마루 위에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낡은 오동나무 함이 들려 있었는데 어르신들 앞에 그것을 쾅 하고 부서질 듯 내려놓는 바람에 마루 널빤지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렸지요. 어르신들, 저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 년이 기어이 우리 가문의 가장 귀한 가보를 훔쳐내어 한밤중에 도주를 하려 하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의 미간이 일제히 무섭게 패이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문장 어른은 길게 자란 흰 수염을 파르르 떨더니 앙상한 손에 쥐고 있던 굵은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쾅쾅쾅 거칠게 내리치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그 발칙하고 요망한 년을 이리 끌고 오지 못할까.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덩치의 하인 둘이
흙바닥에 주저앉은 소야를 양쪽에서 거칠게 에워쌌지요. 아이고, 제발 놓으시어요. 소희는 결단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소야가 두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고 발버둥을 쳤지만 거친 사내들의 기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바닥에 두 발이 끌린 채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대청마루 아래 깔아놓은 두꺼운 멍석 위로 소야를 거칠게 밀어넣었고 그녀는 까끌까끌한 짚에 무릎과 손바닥이 긁혀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짧은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엎드렸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어린 아지는 흙먼지가 묻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은 채 사랑채의 두꺼운 기둥 뒤로 재빨리 작은 몸을 숨겼습니다. 기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민 아지는 무서운 눈초리와 살얼음판 같은 대화를 숨죽여 엿들었는데 아이의 눈망울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얇은 저고리를 입은 작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문장 어른은 반쯤 일어나 지팡이 끝으로 멍석 위에 엎드린 소야의 떨리는 어깨를 툭툭 찌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매섭게 캐물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시댁의 가보를 훔치다니. 지금 당장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족보에서 내년의 이름을 파내어 영영 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가문의 족보에서 이름을 먹물로 지워버리는 삭보의 벌은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천민 취급을 받으며 평생 손가락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이었지요. 무시무시한 협박에 소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하얗게 질린 입술을 세게 깨물며 가슴을 쥐어짜듯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하늘의 맹세코 소희는 그 함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부디 억울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애달픈 곡소리에도 마루에 앉은 어르신들은 그저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해평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루를 박차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끝까지 그 더러운 주둥아리로 거짓을 놀리는구나. 내가 오늘 내년의 몸뚱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기어이 작물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녀는 멍석을 쿵쿵 밟고 올라서더니 그대로 소야를 향해 사정없이 달려들었지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여인이 멍석 위로 흉하게 뒤엉켰고 해평댁은 억센 소나기로 소야의 저고리 깃과 치맛자락을 마구잡이로 잡아뜯으며 미친 듯이 품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공격에 숨이 턱 막힌 소야는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멍석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매서운 손길을 피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거친 바닥에 뺨이 쓸리고 머리채가 산발로 헝클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백모시 주머니 하나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두 팔을 단단히 도차해 자신의 품을 온 힘을 다해 꽉 끌어안았지요. 소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그 작은 주머니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자 이를 내려다보던 해평댁의 눈에는 서슬퍼런 기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평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고리 같은 손가락으로 소야의 풀어헤쳐진 옷고름을 틀어쥐고는 바깥쪽으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지익하고 낡은 무명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소야의 가녀린 어깨가 흙바닥으로 꺾여 무너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결코 품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오히려 거친 멍석 위에서 두 무릎을 잔뜩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 채 두 손으로 그 작은 백모시 주머니를 꽉 껴안으며 시어머니의 억센 손길을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어금니가 부서져라 힘을 주며 버티는 소야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매몰찬 공격이 옆구리를 강타할 때마다 윽 하는 짧은 신음만이
울릴 뿐이었지요. 아무리 모진 핍박이 쏟아져도 목숨처럼 여긴 주머니를 내어줄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거북이처럼 방어막을 쳤으나 그럴수록 해평댁의 입에서는 거친 고함이 터져 나오며 공격은 한층 맹렬해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몹시 좁고 험난했습니다. 관아에 정식으로 소장을 올리거나 사또가 지나는 길목에서 징을 울리며 억울함을 고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으나 양반 가문 안의 일은 대부분 문중 어른들의 결정에 맡겨졌고 그 결정에 천한 며느리가 이 일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3년간의 고된 시집살이와 지독한 군주림으로 뼈골까지 쇠약해진 소야가 도끼가 잔뜩 올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해평댁의 완력을 당해낼 방도는 없었습니다. 해평댁이 으르렁거리며 소야의 엉킨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뒤로 꺾어버리자 소야의 고개가 젖혀지며 두 팔의 방어막이 허물어졌고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기어이 백무시 주머니를 낚아채고야 말았습니다. 흘바닥에 나동그라진 소야가 헛바람을 들이켜며 다급히 손을 뻗었으나 해평댁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주머니를 대청마루를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보시구려 어르신들, 인연이 기어이 작물을 품속에 숨기고 있었으니 이 어찌 도둑년의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운 쇳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마루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입에서 일제히 쯧쯧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곰방대를 두드리는 탁탁 소리만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주머니를 빼앗긴 소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일어서지도 못한 채 거친 지프로 엮은 멍석 위를 무릎으로 질질 기어가며 해평댁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지요.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되어요. 다른 것은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부디 그 주머니 하나만은 돌려주시어요. 소야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갈라진 쇳소리가 나고 있었고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해평댁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내 버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소야가 다시 멍석 위로 나뒹굴며 어깨를 들썩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다시금 기어가 애처로운 손을 뻗었으며 그 광경에 하인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 중앙에 버티고 앉아있던 문장 어른이 헛기침을 내뱉으며 묵직한 지팡이로 마루청을 쾅쾅 내리쳤지요. 내 인연, 시어미 앞에서도 그토록 독하게 작물을 감싸 안으려 발악하는 꼴을 보니 필시 양반가의 법도를 저버리고 도적질을 한 것이 틀림없구나. 문장 어른의 호통은 칼바람처럼 차갑게 마당을 휩쓸었으며 그는 허연 수염을 부르르 떨며 당장 저 천박한 것을 결박하여 관아의 포도청으로 넘겨 엄벌에 처하라는 서슬퍼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은 한양과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아로 죄인을 결박해 넘기면 죄의 경중에 따라 곤장이나 태형 같은 엄격한 형벌로 다스리던 무서운 곳이었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문중 청년 2명이 굵은 동아줄을 손에 든 채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걸어 나와 소야의 양옆을 옥죄듯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그림자가 소야의 왜소한 몸뚱이를 뒤덮어버리자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숨막히는 정막이 감돌았고 소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파들파들 떨며 흙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억센 소나귀들을 보며 소야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뜨거운 눈물로 견뎌온 지난 3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늘의 이치는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권선징악의 도리를 엄격히 따르며 인과응보의 섭리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였건만 어찌하여 자신의 살점을 깎아 바친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누명과 파멸만이 돌아오는 것인지 그녀는 속으로 절규치요.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가 매질을 당하는 것이라니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이미 팔다리에는 힘이 다 빠져버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돌풍이 마당을 회오리 치듯 쓸고 지나가며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켰고 처마 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낡은 노쇠의 풍경이 바람을 맞아 챙그랑챙그랑 요란하고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속성의 날카로운 마찰음은 소야의 억울함을 대변하듯 귀를 찔렀으며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청년 중 한 명이 밧줄을 쥐고 소야의 가녀린 팔목을 낚아채려 거친 손을 뻗는 찰나 갑자기 등 귀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 구석에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의 두꺼운 참나무 방문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얻어맞은 것처럼 바깥으로 벌컥 열리며 문지방이 부서질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하며 비명을 지르고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고 그 엄청난 소음에 문장 어른은 들고 있던 구방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으며 해평대근 승리에 찬 표정으로 소야를 비웃던 입을 쩍 벌린 채 동작을 멈추었지요.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활짝 열린 사랑채 문 쪽으로 쏠렸고 험악하게 다가서던 청년들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8살 어린 소녀 아진이었는데 소동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사랑채 안으로 몸을 피해 있던 아이의 작은 체구에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백이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은 흙투성이가 된 버선발로 높은 문지방을 단숨에 훌쩍 넘어와서는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거침없이 돌진하더니 밧줄을 든 덩치 큰 청년들과 흙바닥에 쓰러진 소야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섰지요. 그러고는 얇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소야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턱을 치켜들고 장정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작은 등짝이 소야에게는 태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해평댁이었는데 그녀는 핏대가 선목을 길게 빼고는 바닥을 쿵쿵 구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맹랑한 핏덩이가 감히 어른들 일에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썩 뒤로 물러나 당장 방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해평댁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아진 눈도 깜짝하지 않은 채 오히려 두 다리의 힘을 꽉 주고 버티며 입술을 앙다물었고 그 조그만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연한 의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무언의 항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호통과 청년들의 험악한 기세가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험악한 기세 앞에 선 8살 소녀의 눈빛은 그 어떤 어른보다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매서운 눈빛으로 아지는 대청마루 상석에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앉은 문중 어르신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새언니는 절대로 남의 귀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도둑이 아니어요. 앳되지만 배심으로 끌어올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무거운 정막이 감돌던
충청도 서천 한산마을 김씨 가문 앞마당의 공기를 쨍그랑하고 날카롭게 깨뜨렸지요. 아진의 작은 두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 조그만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기세에 압도된 몇몇 청년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뼈끼리 부딪히는 듯한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아진의 맑은 눈동자, 속 불꽃은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돌한 외침에 대청마루 중앙에 두꺼운 털방석을 깔고 앉아있던 희끗희끗한 수염의 문장 어른이 미간을 험악하게 찌푸리며 명아주, 지팡이로 마루청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어허, 아직 핏물도 채 마르지 않은 어린아이가 감히 어른들 대소사에 이리 방자하게 나설 자리가 아니거늘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버르장머리 없는 계집아이를 마당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문장 어른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떨어지자마자 곁눈질만 하던 덩치 큰 머슴 두어 명이 거친 숨소리를 씩씩 내뿜으며 쿵쾅거리는 발걸음으로 아진을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지요. 거친 집신 바닥이 마당의 흙바닥을 긁으며 촥촥 끌리는 소리와 함께 뽀얀 흙먼지가 매캐하게 일어났고 순식간에 아진의 얇은 팔뚝을 향해 굳은 살이 박인 머슴들의 거친 소나귀가 뻗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날다람쥐처럼 유연하게 몸을 비틀며 다가오는 하인들의 굵직한 손목을 매몰차게 찰싹 소리가 나도록 뿌리치고는 태서 씩씩대고 있던 해평대의 품으로 번개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해평대기 두 손으로 애지중지 움켜쥐고 있던 빈 오동나무 함을 향해 두 팔을 길게 뻗어 단숨에 낚아채어 버렸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꼬마의 일격에 넋을 놓고 있던 해평댁은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아진의 뒤를 잡으려 헐레벌떡 쫓아갔습니다. 아따가 내 함. 그러나 급한 마음에 내디딘 발이 그만 자신의 길게 늘어진 비단 치맛자락에 퍽하고 엉켜버렸고 중심을 잃은 육중한 몸뚱이는 허공에서 기우뚱거리더니 이내 둔탁한 쿵 소리를 내며 굵직한 잣나무 기둥 옆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지듯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널빤지가 부서질 듯한 커다란 소음과 함께 마루 위로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고 해평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을 나뒹굴었지요. 해평댁이 바닥에 엎드려 받은 기침을 토해내는 사이 아진은 어느새 높은 대돌을 훌쩍 뛰어올라 대청마루 한가운데 방금 빼앗은 오동나무 함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굳게 물려있던 노쇠의 장석을 튕겨내듯 찰칵 밀어 올리고는 함의 뚜껑과 몸통을 완전히 분리하여 안팎의 미세한 흔적들을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결 사이사이에 하얗게 내려앉은 뽀얀 먼지의 두께부터 모서리에 긁힌 얕은 자국 하나하나까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얼굴을 나무판에 바짝 들이민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몰두했지요. 거친 마루 바닥에 쓸려 붉게 달아오르고 쓰라린 무릎조차 신경 쓰지 않는 지독한 집중력에 장내에는 헛기침 소리조차 낼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 위태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소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툭 떨구며 흙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다급히 마루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한 소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아진의 얇은 저고리 소매를 부여잡고는 애달프게 매달렸지요. 아진 아가씨, 제발 그만하셔요. 이러다 아가씨마저 문중 어르신들께 큰 화를 당하시면 이 천한 목숨은 대체 어찌 살란 말이어요. 소야의 목소리는 극도의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 이미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가 나고 있었고
파르르 떨리는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방울들이 건조한 마루 바닥에 뚝뚝 떨어지며 짙고 둥근 얼룩들을 연달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소야의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며 함의 바닥을 십자 모양으로 단단히 받치고 있던 무언가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진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오동나무 함을 단단히 묶어 그 안의 비밀을 봉인하고 있던 굵은 붉은색 명주실 매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작은 손톱을 뾰족하게 세워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혀있던 그 매듭의 중심을 파고들더니 단숨에 띡 하는 비단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명주실을 완전히 풀어헤쳤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부글거리는 그 긴 실타래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는 꼿꼿이 몸을 일으켜 세워 상석에 앉아있던 문중 어르신들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지요. 갑작스레 코앞까지 불쑥 다가온 붉은 실뭉치에 어르신들은 흠칫 놀라며 뒷목을 뺐지만 이내 도대체 무슨 수작인가 하는 호기심과 불쾌함이 뒤섞인 떫은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아진이 매민 명주실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굳은 관절들이 구부러지며 우두둑거리는 둔탁한 뼈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기묘하고 스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명주실의 겉과 속을 똑똑히 살펴보시옵소서. 아진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차가운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진은 두 손으로 명주실을 팽팽하게 당겨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던 부분과 겹겹이 묶인 매듭 안쪽에 꽁꽁 숨겨져 있던 부분을 나란히 맞대어 어르신들 눈앞에 보여주었지요.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여인들의 옷감이나 귀한 장신구를 붉게 물들일 때 주로 소목이나 홍화 같은 천연 약재를 잿물에 달여 염색하였는데 이러한 천연 염료는 처음에는 색이 몹시 곱고 화려하지만 오랜 시간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 그 붉은 기운이 날아가 허옇게 바래버리는 뚜렷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진이 보여준 명주실 역시 바깥으로 드러나 있던 부분은 지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볕에 그을리고 먼지를 뒤집었어 칙칙하고 탁한 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매듭 안쪽에 겹겹이 묶여 단 한 줌의 빛조차 보지 못한 속실은 마치 가지 염색 가마에서 꺼낸 것처럼 핏빛에 가까운 선명하고 짙은 붉은색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요. 아지는 이 확연하고도 뚜렷한 색깔의 차이를 작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지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오동나무함의 붉은 매듭이 단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 새언니가 탐욕에 눈이 멀어함을 열고 물건을 훔쳤다면 훔친 뒤에 다시 매듭을 묶었을 때 이토록 선명하게 햇빛 바랜 자국과 안쪽의 붉은 자국이 마치 자로 잰 듯 경계선처럼 딱 맞아떨어질 수는 절대 없는 법이옵니다. 그토록 논리 정연하고 맹렬한 아진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잣남 기둥에 기대어 가쁜 숨을 헐떡이던 해평댁의 둥근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마치 오래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커다란 지진이라도 난 듯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렸고 무언가 다급한 변명을 하려는 듯 마른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메마른 목구멍에서는 그저 꺽꺽거리는 바람 빠진 소리만 처참하게 새어 나올 뿐이었지요. 해평댁의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던 굵직한 손가락에서 쥐고 있던 힘이 탁 하고 풀리더니 내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화려한 줄부채가 스르륵 소나귀를 빠져나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한편 대돌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소야는 눈물을 훔치던 손을 멈추고 멀찍이 마당 한 구석 흙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백모시 주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그 작은 주머니 안에는 얽히고 설킨 이 추악한 진실을 완벽하게 끝맺음할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 소야의 절박한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긴장감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부채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대청마루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아진이 두 손가락으로 팽팽하게 당겨 든 붉은 명주실이 횃불 빛을 받아 기이한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겉부분은 오랜 세월 뙤약볕에 바래고 사가 누렇게 변색된 채 건드리기만 해도 바스라질 듯 낡아 있었지요. 그러나 아진이 손가락을 비틀어 빛을 보지 못하고 숨겨진 안쪽 면을 드러내자 방금 가짜는 비단처럼 선명한 붉은 빛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백발의 문장 어른이 헛기침을 내뱉더니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명아주 지팡이를 질그러 끌며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문장 어른의 거친 손가락이 붉은 명주실을 따들고 횃불에 대고 엄지와 검지로 지그시 비벼대자 누렇게 바랜 겉부분은 바스락거리며 부스러기처럼 투두둑 떨어져 내렸으나 선명한 안쪽의 실오라기는 여전히 질긴 탄력을 유지하며 끊어지지 않았지요. 차이를 확인한 문장 어른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으며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허하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로써 아진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었음이 증명되자 아진은 사시나무 떨듯 웅크리고 있는 해평댁을 서늘한 눈초리로 내려다보며 가라앉은 공기를 꿰뚫을 만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명주실이 바스라진 참담한 상태를 보아하니 마님께서 애중지하시던 그 귀한 가락지는 오늘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오동나무 함 속에는 가락지 따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진의 폭탄 같은 한마디는 팽팽하게 조여있던 긴장감의 끈이 툭 끊어지는 파열음을 내며 마당 전체를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반쯤 열려있던 소슬대문 밖에서 상황을 숨죽여 훔쳐보던 동네 안악대 입에서 헉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삼삼오오 모여있던 안악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들의 입을 꽉 틀어막았고 치맛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음이 벌통을 쑤셔놓은 듯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럼 저 무서운 마님이 애먼 사람을 생도둑으로 몬 것이란 말인가. 어쩐지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는 생떼를 쓰며 사람을 잡는다 했어. 안악들의 날선 수근거림이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마루 안쪽까지 생생하게 흘러들어오자 해평댁의 얼굴은 시뻘건 자줏빛으로 달아올랐고 넓은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고 치맛자락을 밟아 휘청거리면서도 두 눈에 핏발이 선 채 귀를 찢는 듯한 괴성을 내질렀지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버러지 같은 년이 감히 하늘 같은 양반 체면에 먹칠을 하려 드느냐. 이성을 잃은 해평댁은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당장이라도 아진의 머리채를 뽑아버릴 듯 뾰족한 손톱을 세우고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돛돌 아래 웅크리고 있던 소야가 바닥을 강하게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날렸지요. 펄럭이는 낡은 저고리 자락이 밤 공기를 가르는 휙 소리와 함께 소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돛돌을 뛰어넘어 아진의 앞으로 뛰어들었고 두 팔을 크게 벌려 아진의 작은 몸을 둥그렇게 감싸 안으며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해평댁의 맹렬한 공격이 소야의 앙상한 등판 위로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야의 꽉 담은 입술 사이로는 윽 하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으나
그녀는 끝까지 아진을 자신의 품에 숨긴 채 단 한 발짝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으며 낡은 배적삼이 북북 찢어지는 찌지직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지요. 소야의 든든한 품에서 무사히 몸을 피한 아진은 매서운 공격의 고통을 참아내는 소야의 떨리는 등을 잠시 애틋하게 바라보더니 이내 그 단단한 품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악다구니를 쓰는 해평댁을 무시하고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오동나무 함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함 안쪽 바닥에 단단히 접착되어 있던 붉은 비단 깔개의 모서리를 두 손끝으로 꽉 틀어쥐고는 단숨에 찌어가는 거친 파열음을 내며 뜯어내어 대청마루 바닥 한가운데에 쫙 하고 펼쳐 놓았습니다. 아진의 행동에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건장한 청년 두 명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대청마루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횃불의 시뻘건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바닥에 펼쳐진 붉은 비단 깔개 위로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숨겨져 있던 미세한 흔적들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진은 횃불 아래 밝게 빛나는 비단 깔개 위로 허리를 숙이더니 가락지가 오랜 세월 놓여 있어야 할 중심부를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옛 법도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지나 금놀이개 같은 가보를 오칠을 한 오동나무 함 속에 보관하여 가문의 권위와 신분 제도의 위계를 과시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토록 무거운 금부치가 수십 년간 꼼짝 않고 한자리에 놓여 있었다면 바닥에 깔린 비단에는 바위를 얹어 놓은 듯 깊고 선명한 자국이 영구적으로 새겨져야만 마땅했지요. 하지만 아진의 손끝이 짚어낸 비단 깔개의 표면은 아주 오래전에 가락지가 잠시 놓여 있었던 둥근 윤곽선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 깊게 눌렸던 자리가 실오라기들이 눌렸던 자리를 찾아 서서히 제 형태를 되찾아가는 이치에 의해 송뭉치처럼 소복하게 부풀어 올라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월 무거운 가락지에 짓눌려 있던 비단이 이토록 흔적도 없이 부풀어 오르려면 공기 중에 습기를 머금고 찌그러진 시오라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한두 해 이상의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진의 명쾌하고도 이치에 맞닿은 설명이 끝나자 팔짱을 낀 채 관망하던 깐깐한 문중의 어르신들까지 일제히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탄성을 터뜨리기 시작했지요. 허허, 저 어린 소녀의 눈썰미가 참으로 신통방통하구나. 만물의 이치를 이리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다니 과연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입에선 감탄사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해평댁의 귓가를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연이어 펼쳐지자 해평댁의 헐떡이는 숨소리는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해평댁의 손에서 흘러내린 백모시 주머니가 마루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그 주머니를 가리키며 낭낭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르신들, 저 비단 주머니 안쪽의 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옵소서. 아진의 가녀린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본래 무거운 금가락지에 눌려 납작하게 죽어 있어야 할 명주실들이 마치 가짜낸 손뭉치처럼 통통하게 부풀어 올라 본래의 두께를 완벽하게 회복한 채 얼기설기 얽혀 있었지요. 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당에 모인 모든 이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쐐기를 박듯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고 무거운 쇳덩이에 짓눌려 있던 비단이 이토록 두툼하게 원래의 모양새를 되찾으려면
봄날의 아지랑이와 여름철의 눅눅한 장마를 거쳐 가을의 서리와 겨울의 눈보라가 만들어내는 공기 중의 물기를 적어도 3번 이상 온전히 겪어내며 실오라기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야만 가능한 이치이옵니다. 따라서 저 무거운 금가락지가 이 비단 주머니 안에서 사라진 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 계산하더라도 꼬박 3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났다는 명백한 뜻이옵니다. 그 명쾌하고도 논리적인 추리가 충청도 서천 한산마을 김씨 가문의 넓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기둥 곁에 서 있던 문장 어른의 얼굴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타닥 문장 어른이 쥐고 있던 굵고 단단한 명아주 지팡이로 마루의 낡은 널빤지를 거칠게 내리치자 둔탁하고도 날카로운 파여름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밤 공기를 찢어 놓았지요. 내 2년 해평대가 저 영특한 아이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라면 필시 3년 전에 내년이 가문의 귀한 가락지를 몰래 빼돌렸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3년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당장 이 실직고하여 해명하지 못할까. 노인의 핏대 선목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호통의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구경꾼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문장 어른의 시퍼런 불호령이 정수리로 떨어지자 해평댁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핏기가 가신 채 집신 쉬는 발을 뒤로 질질 끌며 위태로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 출신도 모르는 천한 계집아이가 감히 뼈대 있는 양반을 모함하려고 요망한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옵니다. 네, 내가 어찌 가문의 보물을. 해평댁의 창백한 입술은 파르르 떨려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듣기 싫은 쇳소리가 났으며 허공을 향해 휘젓던 두 손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렸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로 변명을 늘어놓으며 뒷걸음질 치던 그녀는 결국 다리에 남은 한 줌의 힘마저 완전히 풀려버렸고 등 뒤에 버티고 있던 굵은 잣나무 기둥의 등을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참담하고도 위태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소야가 흙먼지 묻은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다급하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팔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하지만 해평댁은 수많은 마을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치부가 드러났다는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여 핏발선 붉은 눈으로 소야를 매섭게 노려보며 거친 손길로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매몰차게 밀어내 버렸습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소야는 멀리 바닥에 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하얀 백못이 주머니를 힘없이 바라보며 목 끝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애써 삼키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아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해평댁과 눈물을 삼키는 소야를 번갈아 내려다보더니 조용하지만 뚜렷한 음성으로 3년 전의 기억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조선 팔도의 모든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대기근의 해가 아니옵니까? 아진의 맑은 목소리에는 깊고도 서늘한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하늘의 뜻에 농사를 온전히 기대어야 했기에 이토록 지독한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 산으로 나가 질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독성이 가득한 칡뿌리까지 캐어 먹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 길가에 쓰러져 굶어 죽어가는 참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지요. 3년 전 이 마을에도 지옥 같은 기근이
닥쳐 배고픔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산의 붉은 진흙을 빚어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아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하고 처절한 참상의 묘사에 마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배를 움켜쥐며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웠던 3년 전의 과거를 떠올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붉어진 눈시울을 훔쳐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안악 중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이밀며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가만 생각해보니 3년 전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굶어 죽어나가던 그 섣달금은 무렵에 내가 읍내 장터 어귀에 있는 으슥한 질집 주변을 초조하게 서성이시던 해평댁 마님을 똑똑히 보았구먼요. 고고하신 양반댁 마님이 어찌 그런 천한 곳에 얼굴을 가리고 계시나 싶어 내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더랬지요. 안악의 입에서 질집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요동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질집이란 곧 백성들의 눈물을 빨아먹는 전당포를 이르는 말로 흉년이나 병환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가문의 귀한 물건이나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담보로 맡기고 쌀이나 엽전을 빌려 쓰되 정해진 기한 내에 턱없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지 못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영영 잃게 만드는 무섭고도 지독한 곳이었지요. 문장 어른은 안악의 외침을 듣자마자 하얗게 센 턱수염을 부르르 떨며 곁에 묵묵히 서 있던 건장한 하인을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읍내 장터 구석에 있는 그 질집으로 바람처럼 달려가거라. 3년 전에 이 집안의 귀한 가락지나 물건을 몰래 받아준 적이 있는지 그곳 주인을 당장 이리로 멱살이라도 잡아 끌고 와 어명보다 엄한 문중의 증언대에 꿇어앉히도록 하여라. 하인은 예의 하고 대답한 뒤 엄중한 명을 받들고는 쏜살같이 몸을 돌렸습니다. 끼기기 쾅 하인이 녹슨 대문을 발로 거칠게 박차고 나가자 그의 다급하고 거친 집신 발자국 소리가 칠같이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타닥타닥 멀어지며 차가운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하인의 집신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던 해평댁은 이제 더 이상 얄팍한 거짓말이나 억지 변명으로는 이 끔찍한 진실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 미친 듯이 흔들렸고 단정하게 빗어 넘겨 은비녀를 꽂았던 쪽진 머리는 기둥에 부딪힌 충격으로 산발이 되어 흉물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아이고. 해평댁은 자신의 무릎을 감싼 옥색 비단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거칠게 쥐어뜯으며 차가운 흙먼지가 뒹구는 마룻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도도하고 오만했던 양반 마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처절하고도 흉측한 오열 소리만이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지요. 그녀의 무너져 내린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던 마당의 구경꾼들과 깐깐했던 문중 어르신들은 마치 한겨울 살얼음 낀 찬물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쓴 것처럼 숨소리조차 죽인 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차가운 밤바람결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와 마당 한가운데서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는 해평댁에 갈라진 울음소리만이 기괴하게 얽히며 어두운 밤하늘로 흩어졌지요. 콧대 높던 양반댁 마님의 무너진 모습 앞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던 해평댁은 핏발선 두 눈으로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있는 문장 어른을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토해내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려 더는 숨길 도리가 없사오니 이 죽일 년의 입술로 모든 것을 실토하겠나이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흙을 긁어 모으며 3년 전 극심한 흉년이 들어 가무니 풍비박산 나고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던 참담한 시절을 고백했지요. 쌀 한 톨 구하지 못해 어린 손주들이 누렇게 뜬 얼굴로 숨을 헐떡이던 그 참혹한 밤, 가문의 긍진이 양반의 체면이니 하는 것들은 굴주림 앞에서 한낱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했다며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결국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인 청옥 쌍가락지를 몰래 품에 숨겨 야밤의 산을 넘어 장터 구석에 있는 퀴퀴한 전당포에 넘기고서야 겨우 피죽이라도 끓여 가족들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고 울부짖었지요.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해평댁의 절규는 밤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흩어지며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처절한 자액을 듣고 있던 문중 어르신들은 약속이나 한 듯 무겁고 탁한 헛기침을 쿨럭거리며 싸늘한 시선으로 마당에 엎드린 해평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허, 아무리 궁핍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하나 어찌 뼈대 있는 양반가의 안주인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신성한 가보를 천박한 전당포에 팔아넘길 수 있단 말인가. 발굽은 소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쿵쿵 내리치며 호통을 치는 어르신도 있었고 긴 담뱃대를 만지작거리며 쯧쯧 혀를 끌끌 차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어가는 핏줄을 살리기 위해 저지른 어미의 처절한 선택보다는 뼈대 있는 서천 김씨 가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차가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지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날선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에 해평댁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잃은 듯 아예 흙바닥에 엎드려 두 주먹으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죄가 너무도 크옵니다. 가세가 기울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처참한 가난을 문중에 들키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고 시어머니로서의 알량하고 헛된 자존심을 지키려다 그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며느리 소야를 돌아보며 자신이 팔아버린 가락지가 사라진 것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려 도둑 누명을 씌웠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죄 없는 며느리를 모진 핍박으로 몰아넣고 자신이 살기 위해 그 여린 목숨을 사지로 내몰았던 지난날의 악행들이 떠올랐는지 해평댁의 입에서는 거친 오열이 터져 나왔지요. 그토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겪었던 소야는 차가운 멍석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 모든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찢겨나간 치맛자락과 멍든 팔다리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지만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보다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지요. 집신을 끌며 사박사박 조용히 다가간 소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을 둥글게 만 채 숨 넘어갈 듯 오열하는 해평댁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갈라진 손을 뻗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등허리를 조심스럽고도 따뜻하게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원망의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등을 어루만지는 며느리의 그 손길에 해평댁은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꺼억꺼억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슬픈 광경을 지켜보던 대청마루의 문장 어른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뜨며 깊고 엄숙한 목소리로 밤 공기를 가르는 준엄한 꾸짖음을 내렸습니다. 해평댁은 들으라. 내가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한 어미의 마음은 가상 하나
어찌 가보를 몰래 처분하고 그 죄를 죄 없는 며느리에게 덮어 씌워 천륜을 어지럽혔단 말이냐. 문장 어른의 불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그는 곧바로 몸을 곧게 펴고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소야의 결백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문중의 최고 어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과 선언은 관아의 판결에 버금가는 강력한 공적 효력을 지녀서 그 누구도 이 결의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엄격한 제도적 권위가 있었지요. 문장 어른의 확고한 선언이 밤하늘에 메아리치자 그동안 소야를 죄인 취급하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일순간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소야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굵은 밧줄을 든 채 그녀의 양옆을 험악하게 에워싸고 있던 문중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장 어른의 엄중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뜨거운 물덩이를 쥔 것처럼 흠칫 놀라며 손에 쥐고 있던 밧줄을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고는 멋쩍은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지요. 굳은 표정으로 소야를 압박하던 그들의 기세는 눈 녹듯 사라졌고 집신 바닥이 클게 끌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어색하게 울려 퍼지며 청년들은 마당 가장자리로 물러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해평댁의 몸이 기력을 다한 듯 속절없이 허물어졌고 그녀가 소야의 품에서 억지로 빼앗아 움켜쥐고 있던 백모씨 주머니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꽉 쥐고 있던 소나귀에서 힘이 빠져나가자 낡고 빛바랜 주머니는 허공을 가르며 맥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흘바닥에 떨어진 백모씨 주머니는 먼지를 일으키며 한 바퀴 굴렀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토록 단단하고 야무지게 묶여있던 낡은 명주실끈이 마치 마법처럼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소야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주머니이자 해평댁이 기어코 빼앗아 그 안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그 주머니의 입구가 마침내 쩍 벌어지며 검은 그림자 속에서 속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그때 어머니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아진이 종종걸음으로 다가와 흘바닥에 나뒹구는 그 백모씨 주머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뻗어 흙먼지가 묻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주워든 아진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커다란 눈망울로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더니 가느다란 손가락을 집어넣어 안의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오직 아진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천 스치는 소리만이 모두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지요. 어르신들과 안악들은 도대체 저 가난하고 핍박받던 며느리가 모진 고통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가슴에 품어 지키려 했던 그 주머니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는지 보려고 일제히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내미는 안악들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어르신들이 헛기침을 멈추고 눈을 부릅뜨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며 마당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달아올랐지요. 마침내 아진의 작은 손이 주머니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자 그 연약한 손바닥 위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놀라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아이의 손 위에는 3년 전 해평댁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장터 구석의 전당포에 팔아버렸던 바로 그 가문의 갑옷 청옥 쌍가락지가 영롱하고도 푸른 빛을 발하며 다소 곳이 놓여 있었지요.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게 세공된 두
개의 청옥은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차가운 달빛을 머금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풀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해평댁은 아진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익숙하고도 푸른 빛기둥을 발견하고는 마치 한밤중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귀신이라도 마주친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겨 떨리는 두 손으로 눈을 거칠게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달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틀림없는 서천 김씨 가문의 청옥 쌍가락지였습니다. 해평댁의 입에서 날카롭고 기괴한 바람 소리 같은 숨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팔아버린 갑오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마당 전체가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 팽팽한 정적을 깨고 아진은 풀바닥에 넋을 잃고 주저앉은 문장 어른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영롱한 청옥 쌍가락지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평생토록 깐깐하게 가문의 법도를 지켜온 문장 어른의 주름진 두 손이 마치 풍을 맞은 모인처럼 파르르 떨리며 차가운 가락지를 받아들었고 그는 곁에 서서 사태를 관망하던 하인에게 당장 횃불을 더 가까이 들이대라며 갈라진 쉰 목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타닥타닥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붉은 횃불의 불길이 일렁일 때마다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푸른 옥빛이 사방으로 눈부시게 흩어졌으며 문장 어른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옥의 매끄러운 결광과 그 안쪽에 미세하게 음각으로 새겨진 서천 김씨 대종가의 문양을 요리조리 세밀하게 비춰보았습니다. 이윽고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턱관절이 덜덜 떨리더니 움푹 파인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이것이 우리 서천 김씨 대종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진짜 갑오가 틀림없다며 쇳소리가 섞인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묵직하고도 확고한 확인의 외침이 고요한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히지 않은 낡은 대문 밖까지 멀리 퍼져나가자 담장 너머로 숨죽여 안을 들여다보던 동네 안악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놀라움의 약속이라도 한 듯 헉하며 거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친 멍석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소야를 그저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삐걱거리는 대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스산한 밤바람 소리만이 마당을 채우던 그때 분노와 슬픔에 찬 아진이 돌연 몸을 획 돌려 소야의 곁으로 다가가더니 그녀가 치마폭에 꽁꽁 동여매고 숨기려 하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낡고해진 무명천으로 여러 겹 단단히 감싸인 소야의 손은 두려움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아진은 입술 꽉 깨문 채 그 천을 억지로 거칠게 풀어헤치기 시작했지요. 쓱쓱 거친 천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갈라지고 짓무른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진은 쓰라린 상처가 가득한 소야의 두 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높이 들어 올리며 목 놓아 절규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처들을 똑똑히 보시옵소서. 마님께서 전당포의 헐값에 팔아버린 가락지를 되찾기 위해 아식에서 매일 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모시를 짠 흔적이 옵니다. 시어머니와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처참하고 흉측한 몰골을 보이는 것이 몹시도 부끄러웠던 소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급히 두 손을 등 뒤로 감추려 이리저리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굵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야의 가냘픈 양손을 더욱 꽉 붙잡고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지요. 아진은 핏발선 붉은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해평댁을 매섭게 노려보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이미 3년 전부터 마님의 그 끔찍한 횡령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행랑치 으슥한 뒷방에 숨어 독한 잿물로 모씨를 삶고 치대며 살갗이 쓰라리게 트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날이 없었는데도 그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전당포에서 가락지를 다시 사오셨단 말입니다. 예로부터 충청도 한산이나 전라도 일대에서 윤기가 흐르는 질 좋은 모씨를 얻기 위해서는 잿물로 삶고 치대는 표백 과정이 필수였습니다. 이는 콩깍지나 메밀대를 태워 만든 독한 잿물에 모씨풀을 푹 삶고 치대어 새하얗게 만드는 민간의 오래된 지혜였지요. 하지만 그 잿물은 화기가 어찌나 독하고 강한지 매일 밤 캄캄한 방에서 맨손을 담그고 거친 섬유를 거듭 비벼대다 보면 살갗이 쓰라리게 트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소야는 오직 시어머니의 무너진 명예를 덮고 서천 김씨 가문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육신의 고통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견뎌낸 것이었지요. 그 참혹하고도 시린 진실이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자 숨죽이고 있던 문중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가슴을 치는 무거운 탄식과 애통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소 가문의 엄격한 법도에 어긋난다며 소야를 쥐잡듯 몰아세우며 가장 가혹하게 굴었던 깐깐한 백발의 노인조차 소야의 그 지극한 효심과 숭고한 희생에 단단했던 가슴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 넓은 도포 소매로 붉어진 얼굴을 가린 채 끄끄 소리내어 뜨거운 눈물을 훔쳐냈지요. 클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짓 무르고 상처 입은 며느리의 두 손을 멍하니 올려다보던 해평댁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과 함께 심장이 천길 낭떠러지로 덜컥 내려앉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실은 자신의 추악한 도둑질을 덮고 가문 안주인으로서의 헛된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그토록 혹독하고 참담한 고생을 홀로 감내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었지요. 그 순간 해평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뼈를 깎는 회한에 휩싸여 짐승의 단말마 같은 거친 울음을 터뜨리며 소야의 흙 묻은 발밑으로 납작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시어머니의 뒤늦은 참회와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을 굽어 살피기라도 하듯 밤하늘을 무겁고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던 시커먼 먹구름이 거세게 부는 밤바람에 서서히 흩어지며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티 없이 맑고 따뜻한 만월의 달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 마당 한가운데 엎드린 두 여인의 위를 환하고 자비롭게 비추었지요. 차가운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뒹굴며 오열하던 해평댁은 밝은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소야의 해진 버선발을 보았습니다. 그 낡고 꿰맨 버선코 사이로 삐져나온 굳은 살이 겹겹이 박인 투박하고 쩍쩍 갈라진 며느리의 발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와락 감싸 쥐었지요. 어찌나 험하고 고된 일을 밤낮 없이 많이 했는지 마치 밭을 가는 늙은 소의 발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해평댁은 거친 흙바닥에 자신 주름진 이마를 쾅쾅 짓지으며 숨이 넘어가도록 통곡했습니다. 내가 단단히 미쳤었구나. 내 모진 시집살이와 어리석은 아집이 너를 이토록 흉측하게 망가뜨렸으니 이 몹쓸 늙은이를 당장 때려 죽여다오. 시어머니의 그 뜨겁고도 절절한 참회의 눈물이 자신의 상처난 발등을 축축하게 적시는 것을 고스란히 느낀 소야는 더 이상 솟구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친 멍석 위에서 미끄러지듯 털썩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두 팔을 힘껏 뻗어 흙투성이가 된 채 오열하는 해평되게 좁고 굽은 어깨를 빈틈없이 꽉 감싸 안았지요. 지난 3년간 어두운 헛간에서 홀로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지독한 서러움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단함,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진심이 어머니에게 닿았다는 벅찬 안도감이 한꺼번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희아의 붉어진 두 눈에서도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려 해평되게 들썩이는 등허리를 흠뻑 적셨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던 소야는 천천히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문장 어른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그 푸른 빛이 신비롭게 감도는 청옥 쌍가락지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건네받았지요. 굳은 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앉은 두 손으로 차가운 옷가락지를 조심스레 감싸 쥐고는 아직도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는 해평되게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굽혔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두 손을 조심스레 펼치고 그 위에 가문에 가보인 가락지를 가만히 쥐어주었지요. 소야는 퉁퉁 붓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눈으로 희미하고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꽉 메인 목소리로 간곡히 청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락지의 진짜 주인은 서천 김씨 가문의 안주인이신 마님이십니다. 부디 가문의 든든한 어른으로서 이를 다시 당당히 받아주시옵소서. 며느리의 그 바다처럼 한없이 넓고 따뜻한 마음에 해평댁은 터져나오는 울음 탓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한 채 그저 미친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롱한 청옥쌍가락지를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품어 안았고 흙이 잔뜩 묻어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소야의 상처투성이 뺨과 눈물 젖은 얼굴을 한없이 따뜻하고 애처롭게 어루만졌지요. 며느리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피땀이 시어머니의 그 높고 헛된 자존심을 온전히 녹여내며 차가운 달빛이 내리는 마당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바다가 일었습니다. 그 벅찬 감동 속에서 문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토록 길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지극한 효심과 희생을 본 적이 없소이다. 충청도 서천 땅 서천 김씨 가문의 진정한 안방마님은 바로 소야, 당신이 틀림없소이다. 문장 어른의 쩌렁쩌렁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마당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자 숨죽이고 있던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는 주름이 파인 손으로 하얗게 센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소야의 희생을 가문의 역사에 영원히 새기겠노라 선언했지요.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올바른 도리를 행한 이의 지극한 효심과 헌신을 가문의 행장에 기록하거나 마을 어귀의 정렬을 세워 후세의 도덕적 교훈으로 남기는 엄격한 문화가 있었는데 문장 어른은 소야의 헌신을 바로 그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인정받는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과 하인들이 두 팔을 치켜들며 우렁찬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와 하는 함성이 낡은 기와 지붕을 들썩이게 했고 투박해진 손바닥들이 부딪히며 내는 짝짝짝 하는 손뼉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충청도 서천 하늘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집신발을 구르고 등을 치며 소야를 칭송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청마루 아래에 서 있던 문중 어르신들이 흙먼지가 날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소야 앞까지 다가오더니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사죄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소이다. 그대의 깊은 뜻도 모르고 무례를 범했으니 부디
이 늙은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구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사과하자 소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연신 손사래를 칠 뿐이었지요. 이어 어르신들은 해평댁을 향해 훌륭한 며느리를 두었으니 지난날 시어머니로서 저질렀던 모진 핍박과 허물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덮어주겠노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는 조선 양반 사회에서 집안에 큰 분란이 덕망 있는 이의 희생으로 평정되었을 때 남은 이들의 죄를 묻기보다는 유교적 관용의 풍습을 발휘하여 가문의 화합을 도모하던 깊은 지혜에서 우러나온 처사였지요. 어르신들은 소야의 굳은 살 박인 어깨를 토닥여준 뒤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탁탁 소리를 내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자취를 감추자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이웃 안악들이 우르르 몰려와 소야를 에워쌌고 안악들은 소야의 두 손을 덥석 맞잡고 흔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참말로 미안여. 어찌 홀로 견뎠단가. 그들은 거친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훔치고 훌쩍거리며 소야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쓰다듬고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그동안의 고생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가 잦아들고 마당의 고요가 찾아오자 눈물이 맺힌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던 해평댁은 소야의 거친 손을 이끌고 대도를 올라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호롱불을 밝힌 해평댁은 자개장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간직해 오던 백자 사기 그릇을 꺼내 들었지요. 그 안에는 당귀와 천궁을 지식여 참기름에 고아 만든 진한 황갈빛 연고가 담겨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값비싼 의원을 찾기 어려워 집집마다 약초를 다려 상처를 치유하는 민간 의학의 지혜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귀는 혈을 보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재로 천궁과 함께 다렸으면 상처 입은 살갗의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귀한 민간 처방이었지요. 해평댁은 차가운 구들장에 주저앉아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는 멍들고 살갗이 터진 소야의 다리와 손등 위에 그 알싸한 약초 향이 나는 연고를 정성스레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길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소야는 쓰라림에 어깨를 움찔 떨며 숨을 들이켰지만 그 손길에 담긴 뜨거운 참회를 느끼며 아래 십수를 꾹 깨물고 아픔을 참아냈지요. 해평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의 멍든 발등에 주름진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소야 역시 시어머니의 굽은 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열린 문지방 너머로 낡은 집신을 끌고 스윽스윽 소리를 내며 다가온 어린 아진이 문기둥에 기대어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진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작은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지요. 방 안에 무겁던 공기가 따뜻하게 풀어진 가운데 해평댁은 품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던 가문의 가보인 영롱한 청옥 쌍가락지를 꺼내어 떨리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옥빛을 애틋하게 바라보더니 쌍가락지 중 하나를 빼어 들고는 연고가 채 마르지 않은 소야의 가늘고 거친 약손가락에 꾹 눌러 끼워 주었지요. 아가, 아니 내 귀한 딸아. 이제부터는 모진 시어머니와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가락지를 나누어 낀 진정한 모녀의 연으로 평생 서로를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자꾸나. 해평댁의 목소리는 오열탓 쇳소리가 섞여 갈라졌지만 그 다짐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소야는 손가락에 착 감기는 가락지의 묵직한 감촉에 파르르 떨며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소리 내어 오열할 뿐이었지요. 그때 반쯤 열린 창문 틈새로 서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밀려들어와 묵은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서천 갈대밭 특유의 풋풋하고 쌉싸름한 풀내음이 배어 있었고 싱그러운 향기가 따뜻해진 안방 안을 가득 채우며 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지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호롱불빛이 세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해평댁과 소야 그리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아진까지 새 모녀는 달빛이 쏟아지는 창가 아래 나란히 둘러앉았습니다. 해평댁은 소야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고 소야는 아진을 품 깊숙이 끌어안으며 세 사람은 마치 한 몸이었던 것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별빛 아래로 흩어지며 기나긴 고난의 세월이 영원히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따뜻한 방 안 한 구석, 문창오지에 비친 달빛이 가리키는 낡은 배틀 위에는 소야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삭바느질 품삯을 모아두었던 낡은 백모시 주머니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은전을 채울 짐을 내려놓은 채 그 백모시 주머니는 제 역할을 다했다는 듯 텅 빈 모습으로 하얀 달빛을 받으며 평화롭고 고요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참된 가족의 의미와 서로를 지켜내는 지혜롭고 숭고한 사랑의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센 해풍 속에서 손끝이 쓰라리도록 억센 태모시를 입으로 뜯으며 밤낮 없이 배틀을 돌렸던 소야의 모습은 모진 가난과 오해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를 온전한 내 식구로 품어내려 했던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억울한 도둑 누명을 쓰고 차가운 핫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녀가 가슴에 꼭 품고 절대 놓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지극한 책임감이자 굳건한 애정이었지요. 또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문중 어르신들 앞에서 당당히 진실을 밝혀낸 아진의 용기는 우리에게 무척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바스라진 붉은 명주실의 겉과 속을 나란히 대조하고 비단주머니 안쪽에 시로라기들이 제 형태를 되찾은 흔적을 살펴 새언니의 결백을 명백히 증명해낸 그 날카로운 눈썰미는 평소 소야가 베풀었던 따뜻한 돌봄이 아진의 마음속에 얼마나 단단한 믿음과 예리한 감수성으로 자리잡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흉년에 굶주리는 식구들을 살리고자 가문의 소중한 보물을 내다 팔아야만 했던 시어머니 해평댁의 뼈아픈 비밀 역시 결국은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이 밝혀지며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을 안겨주었지요. 물론 가문의 비밀을 며느리에게 전가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행위는 결코 용서받기 쉽지 않은 잘못이었으나 소야가 원망 대신 따뜻한 손길로 시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졌던 그 장면은 용서와 화해의 말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숭고한 선택임을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참으로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때로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 속에서 서로에게 참 깊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소야가 보여준 묵묵한 인내와 아진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신뢰처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감싸안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척박하고 고단한 세상을 꿋꿋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잡아 볼 수 있는 포근한 위로와 벅찬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